한 할머니가 라면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 계산대에서는 젊은 부부가 카트 가득 음식을 담고 카드를 시원하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빈털터리, 한 달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도 다음 달이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 잘못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난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의 시스템이더라고요.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더 나아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까지도 터득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5가지 치명적인 이유와 그 고리를 끊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만약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며칠 전 제 이웃 김씨 아저씨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인데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참,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해서 휴지하고 세제를 좀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그런 것들이 당장 필요하셨나요? 아, 그건 아니지만 세일할 때 사두면 나중에 돈 아끼잖아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할인이라는 단어에 약하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샀다고 해서 3만 원을 번 게 아닙니다. 7만 원을 쓴 거죠. 특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그 7만 원은 완전히 낭비한 돈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도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3만 원이네?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이런 할인 쇼핑으로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진짜 필요한 것과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하자마자 최신 모델로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 통장엔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핸드폰 값은 80만 원이었고요. 당연히 할부를 끼게 되죠. 핸드폰은 필수품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고장난 핸드폰을 수리하는 데는 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면 중고폰을 20만 원에 살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분은 어차피 사야 할 거 좋은 걸로라는 생각으로 8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 소비하는 거죠. 부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자들은 모든 지출을 투자와 비용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 돈을 쓰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까?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은 없을까?
실제로 제가 아는 사업가 한 분은 옷을 살 때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장을 입고 몇 번의 중요한 미팅을 할 수 있을까? 그 미팅에서 성사될 계약의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가 모든 지출을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지출을 할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돈은 아무렇게나 쓰는 습관이에요. 1,000원? 뭐 큰 돈도 아닌데 2,000원 정도야 괜찮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돈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쓰는 모든 돈을 기록해 본 거예요. 아침에 커피 한 잔 3,000원, 지하철에서 사탕 하나 500원, 점심때 음료수 하나 1,500원, 저녁에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2,000원. 이렇게 별것 아닌 지출만 해도 하루에 7,000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로 치면 21만 원이에요. 1년이면 252만 원이고요. 이런 작은 돈까지 아껴가며 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소비가 습관이 되면 정작 중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게 되죠. 아니면 아이 교육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족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지출은 못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계속 돈을 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시나요? 이런 잘못된 소비 습관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돈을 함부로 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집 아버지는 매일 저녁마다 편의점에서 맥주 2캔씩 사오시더라고요. 하루에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아이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이런 상황을 보며 무엇을 배울까요? 아버지한테는 매일 맥주 살 돈이 있지만 자신의 교육에는 돈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쓰는 모든 돈을 기록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세요. 세 번째로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절약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죠.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절약이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 아이 교육비 100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한 달에 17만 원씩 모으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번째로는 대안을 찾는 습관을 기르세요. 비싼 것을 사기 전에 더 저렴한 대안은 없는지, 중고로 살 수는 없는지, 빌려 쓸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안정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늘 돈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조금씩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셔야 해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비 습관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무지, 즉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박씨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씨 아주머니는 은행에 500만 원을 예금하고 계셨는데 10년 동안 0.1% 이자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 직원이 권해주는 대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했다면 연 2%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10년이면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정보의 부족 때문입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행 일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전하게만 하고 싶어요. 물론 안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금융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항상 손해를 보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더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대출과 사채의 차이를 모르거나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체에서 연 20%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신용등급으로는 은행에서 연 6% 정도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했어요. 정보가 없어서 3배 이상의 이자를 낸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정보를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김씨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를 신청하면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정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부자들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절세 방법도 알고 투자 정보도 얻고 각종 혜택도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정보는 많은데 어떤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한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사기의 위험도 늘어났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더 쉽게 속게 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3천만 원을 날리신 분이 있어요. 월 10%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완전한 사기였던 거죠. 그분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월 10% 수익이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왜 연 2%의 이자를 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둘째,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검증된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정부에서 인증한 제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항상 시간적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줍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 부족의 문제는 돈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가 부족하면 병이 악화될 때까지 방치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의료비가 들게 됩니다. 교육 정보가 부족하면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취업 정보가 부족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의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관련 강의를 들어보세요. 둘째, 믿을 만한 정보원을 찾으세요.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신뢰할 만한 언론사의 기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책이나 강의 등을 활용하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혼자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전문가의 조언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세요. 정보를 얻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재미있는 일로 생각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보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작년에 제 친구 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보라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거절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일도 힘든데 새로운 일까지 배우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잘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마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업무는 승진과 연결된 것이었고 월급도 50만 원 정도 오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 씨는 그 기회를 놓쳤고 결국 다른 동료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죠.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 패턴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러워도 적어도 예측 가능하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현재 상황이 안전한 걸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결국 실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자들은 현상 유지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자신만 그대로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아는 사업가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화는 위험하지만 변화하지 않은 것은 더 위험하다. 적어도 변화를 선택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세상의 변화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변화가 너무 빠르죠.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죠. 은행 업무도 이제 대부분 인터넷이나 앱으로 해야 하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이 씨 아주머니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다른 분은 어렵다며 배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행에 갈 때마다 교통비를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건을 살 때도 더 비싸게 사게 되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분명히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뉴스를 10분씩 보기, 새로운 요리법 하나씩 시도해 보기,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기 등 말이죠. 둘째, 변화의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왜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동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배우는 이유가 손자와 더 자주 연락하기 위해서라면 배울 의욕이 생기죠. 셋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변화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깁니다. 여섯째, 점진적으로 접근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환경의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동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노력도 우스꽝스러운 일로 여겨지죠. 실제로 그 동네에서 누군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말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꿈도 작아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남들만큼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어떨까요? 거기서는 성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제가 아는 한 분은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월급 200만 원만 받아도 잘 산다고 했는데 새로운 동네에서는 그 정도로는 기본 생활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노력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환경의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가는 장소들, 접하는 정보들이 모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책을 읽고 투자를 공부한다면 그런 것들이 당연한 일로 느껴지죠.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술 마시고 놀기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좋은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새로운 시도를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만나는 시간을 줄이세요. 셋째,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도서관에 자주 가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좋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요. 넷째, 물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 두세요. 다섯째, 온라인 환경도 관리하세요. SNS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 자주 보는 웹사이트,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모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세요. 평소에 가지 않던 곳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결국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안 돼.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부모님도 가난했어. 우리 가족은 그냥 그런 팔자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완전히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계셨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을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반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안 돼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왜 생기는 걸까요? 보통 어릴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너는 안 돼. 우리는 원래 그래. 가난한 게 우리 분수야 같은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한번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찾게 됩니다. 실패하면 역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 기회가 와도 어차피 나한테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실패할 거라고 믿으면 정말 실패하게 되고 성공할 거라고 믿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대까지 계속 실패만 하셨어요. 사업도 망하고 취업도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내가 계속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후로 생각을 바꾸셨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안 됐던 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정말로 몇 년 후에 성공하셨어요. 물론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뀝니다. 그럼 부정적인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해낸 일들, 극복한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셋째,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하세요. 넷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세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큰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자신감을 기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으세요.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세요. 일곱째, 실패를 다르게 해석하세요. 실패는 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덟째,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강화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 정보의 부족,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 이 5가지가 서로 얽혀서 가난의 굴레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굴레는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해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쓰는 돈을 기록해 보거나 책을 한 권 읽어 보거나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꾸준히 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세요. 셋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세요. 다섯째,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노력을 하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